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와 평화를 약속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사회적 운동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숭고한 목표를 가진 그런 운동이요. 맞아요. 그 본질이 너무 숭고해서 막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다 바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운동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들이 아주 끔찍한 성추문에 휩싸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네요, 정말. 설상가상으로 그 운동을 따르던 추종자들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도라는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막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기괴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숭고했던 첫 번째 메시지를 계속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전부 사기였어 이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메시지가 제 아무리 훌륭해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의 민낯이 그토록 참혹하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혐오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의 이번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저 끔찍한 시나리오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아주 생생한 역사적 현실이었죠. 무려 1550년경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혼란의 한복판에서 쓰인 문헌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칼뱅이 라틴어로 저술한 스캔달에 관하여, 즉 데스칸달리스라는 텍스트의 원문 발췌본을 아주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6세기의 텍스트지만 이거 단순히 먼지 쌓인 신학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오산입니다. 이 글은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예리하게 쓰인 위기관리 매뉴얼이자 인간 본성과 조직의 부패를 해부한 심리 분석 보고서에 가깝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진리나 평화를 가져다 주어야 할 사상과 제도가 왜 도리어 거대한 분열과 논란, 즉 스캔들을 일으키는지 원인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가 넘쳐나고 타락한 기관들이 널려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본질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치열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 텍스트의 배경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 부분부터 파헤쳐보죠. 이 글이 쓰인 배경을 알면 이 텍스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확 느껴집니다. 저자인 칼뱅이 이 글을 쓴 대상은 로렌티우스 노르만디우스라는 절친한 친구였어요. 네, 당시 이 친구가 고향에서 막 핍박을 피해서 제네바로 갓 이주를 했는데 세상에 오자마자 아내를 잃는 비극을 겪게 되죠. 아내를 잃다니 정말 멘탈이 산산조각 났겠네요. 그렇죠. 세상의 온갖 박해, 개인적인 비극, 그리고 당시 종교계의 거대한 타락을 동시에 쾅 하고 마주한 절친에게 건네는 일종의 생존 가이드였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편지이자 생존 지침서였군요. 근데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스캔들 이러면 막 연예계 가십거리나 정치인의 횡령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네, 보통 불미스러운 사건을 말하죠. 그런데 라틴어 원문에서 말하는 스캔들, 그러니까 스칸달로는 뜻이 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 스칸달로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 혹은 함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실족하게 만드는 모든 원인을 의미하는 거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돌부리 같은 거네요. 흥미로운 건 이 혼란의 원인을 저자가 단순히 저 바깥 세상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갈등의 뿌리를 아주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찾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문헌에서는 이걸 본질적 스캔들이라고 부릅니다.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이죠. 본질적 스캔들이라, 그러니까 메시지가 중간에 오염되어서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원래부터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뜻인가요? 그런 셈이죠. 자료를 보면 진리나 그리스도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본질적으로 거치는 돌, 라틴어로 페트라 스칸달리라고 설명합니다. 길을 걷다가 발끝을 쾅 하고 찢게 만드는 뾰족한 돌뿌리 같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엄청 아프네요. 불쾌하죠, 당연히. 왜 불쾌하냐면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교만하고 이성중심적인데 이 진리라는 녀석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네가 틀렸다 라고 요구하거든요. 지적인 자존심을 팍팍 긁는 겁니다. 뼈를 때리는 거군요. 특히 당시 16세기 지식인들의 심리를 묘사한 부분이 진짜 날카롭더라고요. 그 시대 엘리트들, 막 플라톤이나 키케로 같은 그리스 라틴 철학자들의 엄청 화려하고 세련된 수사학에 푹 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말의 기교가 최고였던 시대니까요. 그런데 성경의 언어는 어부들이나 쓰던 투박하고 거친 언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당시 지식인들에게 그 투박함은 참을 수 없는 지적 불쾌감이었습니다.
이렇게 촌스럽고 비논리적인 글이 어떻게 세상의 진리란 말인가 하면서 엄청 조롱했죠. 갈등의 1차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메시지 자체의 투박함과 자신들의 높은 지적 수준을 뽐내고 싶어하는 인간 지성의 오만함이 정면으로 쾅 충돌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거 비유를 해보자면 몸에 아주 좋은 쓴 약이 있는데 환자가 그 약이 무지하게 쓰기도 하고 포장지도 막 구겨진 신문지니까 약이 왜 이렇게 생겼어? 안 먹어! 하면서 알맹이까지 확 내던져버리는 상황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본질을 차버리는 거죠. 하지만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청취자 여러분이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논리정연하고 포장도 아주 세련된 철학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굳이 그 촌스럽고 불쾌한 메시지를 진리랍시고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화려한 쪽에 끌리고 이 투박한 건 거부감이 드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저자도 바로 그 합리적인 거부감 속에 함정이 있다고 지적한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진리가 화려한 수사학이라는 거칠애로 사람들을 설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오, 거칠애로 설득하면 안 된다고요? 네, 만약 포장지가 너무 화려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든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진리의 본질을 보고 온 걸까요? 아니면 그저 세련된 논리나 멋진 포장지에 매료된 걸까요? 아, 알맹이가 아니라 그저 트렌디한 포장지를 소비하는 것에 불과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내용 자체의 신성함으로만 승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역설 그 자체, 그것이 진리의 본질적인 무게이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라는 거죠. 진리는 결코 인간의 입맛에 맞게 스스로를 깎아내거나 포장하지 않는다. 멋진 말이네요. 메시지 자체가 원래 소화하기 힘들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현실 세계로 나오면 문제가 훨씬 복잡해지잖아요. 현실은 늘 시궁창이죠. 그러니까요. 텍스트를 보면 대중들이 단순히 메시지가 투박해서만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대중을 펄펄 뛰게 만드는 외부적인 갈등 요인이 따로 있죠. 바로 그 쓴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들, 다시 말해 메신저들의 타락과 위선입니다. 본질적 스캔들이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지적인 충돌이라면 이제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외부적 스캔들로 논의가 쫙 확장되는 지점이죠. 타락한 메신저가 진리를 가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텍스트에 묘사된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막 교리를 빙자해서 나타난 다양한 분파들이 나오는데 특히 제세례파 같은 그룹들이 언급되잖아요. 네, 제세례파가 등장하죠. 현대에 우리가 듣기엔 무슨 제세례파, 그냥 평범한 종파 이름인가 보다 하겠지만 16세기 당시 대중의 인식 속에서는 이들은 기존의 사회 질서나 재산 제도를 아예 다 부정하고 도시를 점거하는 일종의 급진적인 폭도들이었거든요. 일반 대중의 눈에는 그저 충격과 공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겠죠. 아, 저 진리라는 걸 믿으면 사람들이 다 저렇게 미쳐버리는구나. 멀쩡한 사회가 붕괴하는구나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난다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거죠. 게다가 진짜 결정타를 날리는 건 기존의 거대한 기득권들, 그러니까 당시 교황청과 성직자들의 위선이었습니다. 문헌의 고발이 얼마나 맹렬한지 모릅니다. 네, 그들의 탐욕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강제된 독신주의라는 제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맞아요. 겉으로는 성스러워 보이려고 신부님들에게 독신을 강제해놓고 뒤에서는 은밀하게 온갖 끔찍한 성적 타락과 스캔들을 저지르고 다녔다는 걸 만천하에 까발리죠. 엄청난 위선이죠. 대중은 이런 가짜 신자들과 썩어빠진 제도의 민낯을 매일같이 뉴스보도 목격해야 했던 겁니다. 자,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현대적인 비유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주 혁신적이고 세상을 구할 만한 완벽한 오픈소스 코드가 하나 개발됐다고 쳐보죠. 오, 오픈소스요? 네, 그런데 그 코드를 독점 관리하는 거대한 IT 기업이 알고 보니까 뒤에서 고객 데이터를 몰래 다 팔아넘기고 임원들은 온갖 횡령의 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회사의 극성 팬보이들은 인터넷에서 맨날 키보드 워리어 짓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럼 대중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혐오하겠죠. 저 회사 제품은 꼴도 보기 싫다. 저 코드는 애초부터 쓰레기였어. 이러면서 당장 앱을 삭제해버리겠죠. 자, 메신저가 이 정도로 썩었는데 메시지를 대체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사실 제도가 이토록 타락했다면 대중이 빡쳐서 뒤돌아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반응 아닐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감정적으로는 100% 이해가 가는 반응이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문헌은 지적합니다.
이 오류를 찌르기 위해 아주 강력한 건축 비유를 사용해요. 건축 비유요? 네, 상상해 보세요. 위대한 건축가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기초, 즉 반석을 땅에 단단히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온 시공사들이 그 완벽한 기초 위에다가 썩은 나무랑 진흙을 대충 버무려서 부실하고 엉망인 건물을 지어 올린 겁니다. 아, 기초는 좋은데 건물을 개판으로 지었군요. 그렇죠. 결국 비바람이 불어서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 때 사람들이 그 무너진 잔해를 가리키면서 거봐, 기초가 엉망이니까 무너지지? 라며 M1 반석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와, 시공사들이 건물을 엉망으로 지어놓고 바닥 탓을 한다. 부실한 건물이 완벽한 기초의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다. 명확하네요. 타락한 인간이 만든 제도와 진리라는 본질을 철저히 분리해서 보라는 요구입니다. 아까 제가 의사 얘기도 했지만 의사가 병에 걸렸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가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분리해서 봐야죠. 하지만 우리 현실은 너무 다르잖아요. 막 온갖 가짜 뉴스와 위선자들의 스캔들이 매일같이 빵빵 터지면 멘탈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 이 사상은 이제 끝났어. 이건 실패한 운동이야. 라며 회의주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흔들리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텍스트는 여기서 시야를 그 16세기의 좁은 혼란에서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전체로 확 넓혀버립니다. 아주 논리적인 서사를 구축해요. 맞습니다. 저자는 이 끝없는 갈등과 혼란이 결코 16세기만의 특별한 위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과거의 숱한 스캔들 속에서도 진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역사적 패턴을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과거의 위인들부터 막 소환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보이지도 않는 약속 하나 믿고 조국을 떠났다가 주변에서 온갖 조롱을 다 받았고 모세와 다윈 역시 평생을 아군들의 배신, 모함, 반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진리 곁에는 언제나 내부의 분열과 조롱이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도 제시해요. 이스라엘 왕국이 막 둘로 쪼개지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거대 제국에 짓밟혀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절망적인 역사들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 그 사상 자체가 이 땅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소멸해버린 것처럼 보였던 짙은 어둠의 순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따로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초대교회 시절의 가짜 뉴스 사례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끔찍한 중상모략의 기록들이죠. 현대의 인터넷 찌라시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 사회에 돌았던 소문이 이랬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밤마다 몰래 모여서 근친상간을 하고 갓난아이를 죽여서 그 피와 살을 먹는다. 식인종 프레임을 씌우면서 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그럴싸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저것들 근친상간하는 거 아니야? 했을 거고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이것은 내 살과 피다 하니까 저것들 사람 잡아먹는구나 하고 오해를 한 거죠. 무지에서 비롯된 상상력이 권력의 탄압과 결합하면 얼마나 끔찍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속한 집단에 막 식인종이라는 둥, 근친상간을 한다는 둥 이런 귀괴한 가짜뉴스가 도는데 상식적으로 다들 그 모임에서 도망쳐서 숨기 바빴겠죠. 당연하죠. 누가 그런 집단에 속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칼뱅의 가장 빛나는 통찰이 등장합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문헌이 이 상황을 배에 비유하지 않나요? 네, 저자는 이 상황을 완전한 난파, 라틴어로 나우프라기오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이토록 끔찍한 내부의 위선과 외부의 폭풍 속에서 산산조각 나서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 배 같았다는 거죠. 네, 난파선이요. 그런데 세상의 합리적인 계산대로라면 진작에 바다 밑바닥으로 소멸했어야 마땅할 이 메시지가 침몰하지 않고 끝끝내 살아남아 기적처럼 역사를 이어왔다면 오, 살아남았다. 오히려 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메시지가 인간의 조작이나 제도의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난파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 그것이 도리어 이것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가장 역설적이고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와, 난파선이 가라앉지 않은 것 자체가 기적이고 진리의 증거다. 인간이 아무리 개판을 쳐놔도 본질은 살아남는다는 역사적 패턴을 이렇게 입증해내네요. 자, 그럼 원인도 파악했고 역사적 패턴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심층 탐구의 하이라이트, 가장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해결책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난장판 속에서 넘쳐나는 스캔들 속에서 한 명의 개인은 도대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까?
문헌이 제시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아주 철저한 분리입니다. 아까 건축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의 타락한 행동, 세상에 엇갈리는 평가, 그런 안경을 완전히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메신저인 인간과 메시지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가위로 오려내듯 분리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위선자들의 행동에 흔들려서 스스로 진리를 저버리는 변명을 삼가야 한다고 경고해요. 저 사람들을 봐라. 제도가 저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는 건 결국 내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타락한 환경에 눈을 돌리지 말고 말씀 자체에 집중해서 절대 요동치지 않는 내면의 닻을 내리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갈도에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여기서 이 문헌의 해결책이 가진 치명적인 한계점이 보이는데요. 아, 어떤 한계점을 느끼셨나요? 이 해결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귀맞고 본질만 봐라 라는 건데 이게 현대의 비판적인 지식인들에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제도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묵묵히 본질만 바라본다는 건 사실상 지적 자살을 요구하는 것 아닐까요? 이성과 상식을 완전히 부정하라는 요구처럼 들립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사실 놀랍게도 저자 역시 이 방법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 즉 카르니스 센숨을 철저히 부정해야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조차 이 해결책을 두고 어리석음, 라틴어로 스툴티티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저자 스스로도 이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네, 알았죠. 합리적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초월적 신비에 순복해라 라고 요구하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도달하기 어려운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맹목적인 멍청함과 신성한 어리석음을 어떻게든 구분하려고 애를 씁니다. 맹목적인 멍청함과 신성한 어리석음의 차이가 대체 뭡니까? 맹목적인 멍청함이 타락한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맹신하거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듯 생각 자체를 포기하는 거라면요. 신성한 어리석음은 완벽한 제도나 흠결없는 메신저를 찾으려는 그 강박 자체를 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조직은 언제나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표절하게 인정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완벽한 제도를 찾으려는 기대감을 내려놓고 본질적 가치 그 자체에만 헌신할 수 있는 극도의 인내심이죠. 시공사들에게 분노하되 내가 딛고 있는 기초마저 내 손으로 부수지는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 도달한다는 건 실천적으로 엄청난 한계와 높은 장벽이 뚜렷하게 존재하죠. 정말 그러네요. 시공사를 욕할지언정 내 발밑의 기초를 내 손으로 파내진 않는다. 자, 오늘 우리는 16세기에 쓰인 이 날카로운 생존 가이드를 샅샅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서 논의된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쫙 요약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갈등의 필연성입니다. 진리나 혁신적인 사상은 인간의 오만함과 부딪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갈등과 불쾌함, 즉 스캔들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패턴이죠. 제도의 타락, 위선, 가짜 뉴스로 인한 혼란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부실한 메신저가 메시지의 가치를 훼손하는 현상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결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통찰은 타락한 인간과 제도를 넘어 본질 그 자체를 꿰뚫어 보는 데 있으며 이는 때때로 세상의 합리성을 초월하는 결단, 즉 신성한 어리석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수많은 기관들의 스캔들과 인터넷에 끓어오르는 분노 속에서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위선 때문에 여러분이 굳게 믿었던 본질적인 가치마저 냉소하고 포기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무너진 건물 잔해만 보다가 나를 지탱하던 튼튼한 반성마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역사 속에 모든 위대한 진리가 그토록 거대한 갈등과 스캔들에 둘러싸여 태어났다면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아무런 논란도 일으키지 않고 너무 평온하다는 사실은 어쩌면 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만큼 혁신적이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